당뇨는 그냥 혈당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다르지만 그 아래의 생물학적인 환경은 같은 것은 아닐까? 병의 밑바탕은 꽤 겹칩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이것이 결국 만성염증과 연결되면 몸의 여러 장기에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인슐린을 쓰죠. 치매도. 50대 이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까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0대가 되니까 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늙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곡점을 지나면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잔불이 켜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라는 게 매년 조금씩 직선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확 변하는 구간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2024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108명을 대상으로 최대 6.8년 정도 추적하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 대사체, 미생물 등 다중 오믹스라는 것을 분석을 했더니 생체의 지표가 크게 변하는 두 번의 피크가 관찰됐습니다. 대략 44세하고 60세 전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4세 전후에는 심혈관계 그리고 지방과 알코올의 대사의 변화가 두드러졌고 60세 전후에는 면역과 신장 이쪽이 많이 변했고 또한 탄수화물의 대사 쪽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즉 50대는 44세 변곡점이 후반부일 뿐 아니라 60세 변곡점이 입구에 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몸이 체감상 더 빠르게 무너진다고 느끼기 쉬운 겁니다. 이때 제 시각, 즉 줄기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만성염증이 깔려 있으면 회복과 재생을 담당하는 줄기세포가 정비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불을 끄는 거, 진화의 에너지를 다 쓰다가 빨리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회복력의 저하가 체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노화의 12개의 특징을, 영어로는 홀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묶으면 우리 몸은 매일 손상을 받죠. 유전체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도 매일매일 손상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어떤 방어가 되고 수선이 되죠. 그래서 이게 버텨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면역과 염증 환경 때문에 상시 알람이 울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염증 노화, 상시 경보 상태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경보 상태가 조직을 지치게 만듭니다. 동시에 줄기세포가 지나치게 그 재생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유지하고 있는 조직의 향상성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런 노화의 표현형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노화는 결국에는 상처가 잘 안 낫고 재생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계속 뻐근하고 그리고 회복이 느린 상태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노화의 홀마크 12개의 기둥과 같은 특징은 그 체감의 뿌리를 줄기세포와 면역과 염증의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만성염증과 줄기세포 고갈은 노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암이나 치매, 당뇨 같은 병들이 결국 노화와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화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걸까요? 암, 치매, 당뇨는 서로 다른 병이죠. 다른 병처럼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공통된 노화의 토양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암은 뭔가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치매라는 거는 뇌가 퇴행돼서 생기는 것이고 당뇨는 그냥 혈당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다른 병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치료받는 진료 과목도 다 다르고 치료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책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꿔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다르지만 그 아래의 생물학적인 환경은 같은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병의 이름은 달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상류 아니면 밑바탕은 꽤 겹칩니다. 오늘 이 질문은 딱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두 번째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인슐린과 함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뭔가 그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조용한 불씨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조합이 왜 암, 당뇨, 치매를 한 프레임에 올려놓고 보느냐?
한번 봅시다. 이 암, 당뇨, 치매는 서로 다른 병이지만 인슐린이 높아지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이러한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 만성염증과 연결되면 몸의 여러 장기에서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다른 병의 이름이지만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뇨는 연료의 처리의 고장이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것은 성장 신호 그리고 만성염증 환경과 연관이 돼 있고 치매라는 것은 뇌에서도 인슐린 신호를 받거든요. 뇌 인슐린 신호, 혈관, 염증 문제와 당뇨의 연관 위험이 증가됩니다. 결국에는 혈당은 숫자지만 인슐린과 염증은 몸의 분위기고요. 그 분위기가 오래가면 병의 이름이 달라질 뿐 방향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연료 시스템의 고장인데 특히 2형 당뇨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혈당만 높은 병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연료, 여기서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이 들어오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죠. 그래서 초기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 뭐냐? 혈당을 잡기 위해서 몸이 인슐린을 계속 해서 많이 뿜어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 이것이 자주 동반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암이라는 것은 인슐린과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세포 입장에서는 성장의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과 IGF-1이 많이 떠다니면 암세포 입장에서도 보면 성장이 뭔가 보너스가 생기는 셈이에요. 그래서 리뷰 논문들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해서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이게 인슐린과 IGF-1 축을 자극하고 이것이 종양의 성장과 연관된다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인슐린과 IGF-1은 원래는 성장과 합성을 돕는 호르몬인데 이게 만성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일부 상황 쪽에서는 세포 증식 쪽으로 신호가 유리해지고 정상 세포의 성장에 쓰이던 버튼이 어떤 조건에서는 종양 세포의 성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두 번째 공범이 등장합니다. 암에서 두 번째 공범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즉 만성염증이 깔리게 되면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즉 여러 가지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당이 깔려있는 몸은 종종 만성의 저등급 염증 상태를 같이 갖고 가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암 발생과 진행에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리뷰에서는 이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가 면역 이상과 같은 경로로 암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치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치매도 우리 뇌도 인슐린을 쓰죠. 그래서 뇌의 연료 신호가 흔들리면 기억이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뇌가 인슐린과 무관한 기관이 아닙니다. 뇌에서도 인슐린 신호는 여러 가지 신경의 보호, 그 다음에 시냅스, 기억 회로의 기능, 에너지 이용 같은 것들로 연결됩니다. 한 어떤 리뷰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손상된 인슐린 신호 전달로 인지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뇌나 뇌 척수액에서 인슐린은 낮고 혈장의 인슐린은 높게 관찰되는 패턴이 언급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뇨가 있으면 치매가 진짜 맞나요? 여러 가지 전향적인 관찰 연구들을 보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보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가 생길 확률은 상대적인 비율이 1.73배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의 그 상대적인 위험도는 1.56배 그리고 혈관성 치매 위험은 2.27배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당뇨가 치매를 100% 맞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그 배경의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 염증 문제 때문에 치매의 위험을 유의하게 올릴 수 있다는 가장 연관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별명 같은 게 있죠. 알츠하이머 병을 제3형 당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 연결고리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잘 관리하면 이 여러 가지 병의 위험성을 같이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결국에 다 다르지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의 문제, 만성염증의 문제, 그리고 이 회복 시스템, 줄기세포의 저하가 함께 움직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가 많이 쓰는 비유인데요.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불씨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불씨가 날아다니다가 어느 장기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피곤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것도 노화와 관련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상이에요. 그리고 큰 병도 없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좀 쉽게 지치고 운동하는데 회복도 잘 안 되고 뭐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뭐 이유 없이 의욕도 안 생기고 무기력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노화의 어떠한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질병 이전 단계에서 가장 흔히 느끼는 노화 체감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속의 발전소 아니면 충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잔불, 만성염증, 그리고 그로 인한 염증 노화의 배경, 이게 깔려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속의 발전소 또는 충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지치게 되면 ATP라는 배터리 충전이 덜 되고, 그러면 이 에너지 배터리 충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해도 더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면 운동도 못하게 되고, 운동이 줄면 근육도 줄고, 근육이 줄면 또한 대사 효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피곤해지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염증까지 얹혀지면 회복이 더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줄기세포의 고갈이 왜 중요하냐면, 줄기세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줄기세포의 능력이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조직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줄기세포가 있죠. 근데 이것은 피로와 회복에 지연되는 것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줄기세포로 인한 수리하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예전엔 하루 쉬면 회복되는데 요즘엔 2, 3일 간다, 또는 뭔가 상처나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회복이 느리다, 운동하면 옛날엔 상쾌했는데 요새는 더 지친다, 그다음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겹친다면 이 나이 탓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혈액, 염증, 수면, 식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노쇠 단계에 들어선 상태인지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짜 실전인데요. 노화와 노쇠는 다릅니다. 노쇠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frailty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뭔가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그 기능의 예비군, 예비력, 버퍼, 이 능력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프레일티가 오기 전이라면 이거에 그 뭔가 내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프레일티가 오게 되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예비력이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감기에도 확 무너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도 오래된 근육이 급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국제적으로 쓰이는 것이 프리드의 노쇠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내가 살 빼려고 하지도 않는데 체중이 감소되는 거, 뭔가 기력이 저하되는 거, 그 다음에 근력, 특히 이 쥐는 힘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걷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이 감소되는 거, 요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면 노쇠라고 봤어요. 그리고 1개에서 2개면 전 노쇠, 프리프레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참고로 보면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의 노쇠 유병률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69명을 분석했는데 70세에서 84세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노쇠 유병률이 14.2%였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7.1%였으니까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2배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골밀도 감소,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적은 신체 활동 등이 이런 영향을 미치면서 더 노쇠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K-프레일이라고 하는 좋은 선별 도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자를 따서 F, 그런 건 fatigue, 피로죠. 그 다음에 R은 resistance, 계단 같은 거. 그 다음에 A는 ambulation, 보행. 그 다음에 I는 illness, 질환. 그 다음에 L은 loss of weight, 그러니까 체중 감소. 이 5가지 문항이에요. 그래서 0점이면 당연히 건강하고, 1에서 2점이면 전 노쇠고, 3점 이상이면 노쇠로. 요거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3분 이내로 측정 가능하다고 보고 돼 있어요. 피로는 어떤 걸 보냐면, 기운이 없다. 그다음에 계단은 이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보행은 걷는 능력이 줄었다. 멀리 걷기 어렵다. 그 다음에 I는 만성질환이 여러 개 있다.
그 다음에 체중은 의도치 않게 살을 빼려고 하지 않는데 체중이 쭉쭉 빠진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5번 해보는 거. 이건 하체 기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리 한 4m 정도를 빨리 걸어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발로 서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균형 잡는 거, 낙상의 위험을 체크해 볼 수 있죠. 이게 정식 진단은 아니지만 노쇠 전 단계를 빨리 잡아내는 힌트로 쉽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 노쇠라고 해서 이게 나는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내가 건강한 그 그래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쇠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마지막 환승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염증을 낮추고 줄기세포가 회복할 환경을 만들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궤도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노화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시니까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를 저는 진화에서 볼 때 미토콘드리아가 생겼다는 것은 원시적인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바뀌었고요. 이럼으로써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시적인 그 세균에서 고등 생명체로 가는 진화의 길을 연 대전환, 우주의 빅뱅과 같은 대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료가 일단 포도당이죠. 여러 가지 지방산이나 다른 것도 쓰는데 포도당을 다양한 연료를 통합해서 ATP라고 하는 배터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얘네들도 품질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품질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막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막 혈액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염증 경로를 확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와 기능 저하로 인한 염증의 연결은 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여러 가지 홀마크 여러 가지 그 노화의 12가지 특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축이며 뭐 그냥 단순히 기운이 없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신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속에서 세포 속의 화력 발전소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충전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먹은 원료가 이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ATP로 바뀌게 되고 그 에너지가 바로 그 심장, 면역세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 노화 연구에서는 이제 이 에너지 충전소뿐만 아니라 염증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조절의 허브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만성 염증과 노화의 질병과 연관된다는 리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가 고장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서로 맞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를 제대로 못 태우니까 찌꺼기가 쌓이고 그 찌꺼기가 다시 인슐린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전신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가지 원료를 잘 태우지 못하면 지방산이 세포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의 독성을 가진 찌꺼기처럼 돼서 인슐린의 신호를 망치게 됩니다. 인슐린은 또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원료가 포도당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은 원래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약해져서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못 쓰게 되면 그 여파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혈당이 잘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혈당이 씩씩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살이 찌고 안 찌고를 떠나서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체력, 혈당을 처리하는 그런 뭔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간인데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대사증후군의 그 뭔가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에 특히 지방이나 당 같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대사증후군, 지방간,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거, 혈당이 높아지는 걸로 쭉쭉 더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약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약간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굳어지게 되면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훈련에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와 밀도와 그다음에 품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칼로리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워라벨이 있거든요. 쉬어야 됩니다. 얘네도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지 않고 칼로리를 줄여주거나 먹는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 얘네들의 과부하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식단 조절,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나 튀김이나 초가공식품을 줄이게 되면 지방이나 당대사의 연료의 품질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는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혈당도 잡히고 체지방도 좋아지고 피로도 개선되는, 이런 것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한다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살이 찐다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새게 되고 혈당이 흔들리고 회복이 느려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화가 악화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운동과 식사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 일단 피로해진다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운동하면 회복이 느리고, 오후가 되면 급격하게 기운이 빠지고, 그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죠. 이것은 의지의 약화된 문제가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이 떨어진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활성산소가 증가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염증을 계속해서 만성염증을 키우게 되는 기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가 되고 체력이 저하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50대 이후에 두드러지며 노쇠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의 기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과 아까 악순환의 고리를 딱 형성한다고 했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그 연소 반응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복부 지방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 알츠하이머, 당뇨가 이것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이 세 가지 이외의 여러 가지 질병의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도 에너지 소비가 많죠. 몸무게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되고 우울감이 증가되고 인지 속도가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뇌의 대사 이상의 관점으로도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이 왜 노화의 가속이냐? 노화는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현상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에너지가 감소되고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염증이 증가되고 세포의 손상이 증가되고 복근능이 감소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큰 병이 없어도 이미 세포 수준에서는 노화가 가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그냥 세포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조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혈액 검사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네,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딱 하나의 노화의 바이오마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딱 하나의 지표로 결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혈액 검사는 노화 여부를 마법같이 딱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내 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우리 그 스탠포드 네이처 에이징 연구에서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임상 검사 항목에서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혈중 요소 질소 BUN, 그 다음에 혈당, 적혈구의 평균 적혈구 혈색소량, 적혈구의 그 분포폭,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나이 변화 곡선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논문에서 언급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염증, 또 하나는 대사,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약간 산화 스트레스 신호,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염증을 보려면 뭘 볼 수 있나? 염증이라는 건 이제 잔불이 있냐, 내 몸에 잔불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것은 고감도 CRP, 그다음에 적혈구 침강 속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 레벨, 특히 인터루킨 6 같은 것들이 이제 염증을 보는 지표고요. 대사축을 본다면 이건 연료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걸 보는 건데, 여기에는 공복혈당,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HDL, LDL, 그리고 여러 가지 간 수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산화 스트레스의 신호로는 요산, 호모시스테인, 페리틴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라는 거는 어느 한 가지 수치로 딱 그 어느 시점에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혈액 환경의 패턴 변화를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염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근육 관련 지표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회복수가 느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비록 병이 아직 비정상적인 단계가 아니더라도 노화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떤 그 단일 결과보다는 추세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범위 안에서도 최적 구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1, 2년 동안의 변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 환경의 작은 변화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액 검사로 노화를 완전히 진단할 수 없지만 고감도 CRP, 공복 인슐린,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중성구와 림프구의 비율,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 노화의 방향성과 대사 염증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노화를 시간이 아니라 혈액과 세포 환경의 변화로 보는 것이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염증을 방치하면 건강에 어떤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염증 그러면 아프고 붓는 거 이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그런 급성의 염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붓거나 부는 게 아닌, 아픈 게 아닌 그런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한데, 이 만성 염증은 아프지도 않고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단계에서는 세포 내 환경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그 증상은 피로입니다.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면역계가 계속 그 알람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면역 반응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로하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염증이 에너지 시스템, 면역계 에너지 시스템을 잘못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하루면 회복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감기 걸려도 예전엔 금방 나았는데 낫지도 않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옛날엔 며칠이면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오히려 근육통이 생겼는데 이게 오래 간다든지, 상처가 났는데 뭐 잘 안 낫는다든지, 그다음에 감기 걸렸는데 컨디션 회복이 늦어지는지, 이런 회복력이 가장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혈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염증이 혈관 내피, 혈관의 그 안을 싸고 있는 내피가 손상되게 되면 이제 미세순환이 감소되게 되고 손발이 차갑고 뭐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대사가 불균형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당이 변동되게 되고 식후에 막 졸리고 복부 지방 증가하게 되고 체중이 잘 안 빠지고, 건강검진 수치에서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미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을 그런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이제 뇌의 기능도 변화되는데, 이제 뇌가 염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집중력이 저하되게 되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뭔가 안개 낀 느낌,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우울해지고 짜증 많이 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염증신호에 노출된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조금 오래가 되면 이제 근감소증, 동맥경화, 경도인지 장애부터 해서 치매, 당뇨, 심혈관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만성염증, 염증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크게 아픈 신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나의 탓으로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뭐 그다음에 그냥 병이 있으면은 약을 먹어서 그냥 대충 수치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내 증상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추후에는 병이 고착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염증은 증상보다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염증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음식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마시는 당, 액체의 형태로 된 설탕입니다. 설탕과 과당입니다.
그래서 그 음료,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지도 중요한데 환경을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아예 그런 걸 담아두지 않고 냉장고나 회사에.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시럽이나 설탕을 일단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콜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 보면 다 과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과당으로 먼저 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제로 음료나 감미료가 들어간 건 괜찮지 않느냐?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 똑같은 대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로 음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되도록이면 총 에너지의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을 줄이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그 어떤 리듬은 에너지로 봐야 되는데, 에너지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먹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당과 인슐린과 그 미토콘드리아에 이어진 연료의 흐름이 결국에는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의 중심에 당, 인슐린, 미토콘드리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운동만으로 염증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운동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운동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과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은 잡아두는 게 좋아요. 뭐 WHO에서는 주당 중강도를 뭐 150분에서 300분, 고강도를 75분에서 100분 그걸 권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운동을 자꾸 여러분들은 살 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살 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염증 관리 측면에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혈당의 파동을 늦추고 면역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우리의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 경로를 자극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염증이 노화의 매우 중요한 축이다. 그리고 우리의 노화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조절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토콘드리아, 인슐린, 염증 이 삼각형은 굉장히 그 우리 대사 늙음의 속도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구력 훈련, 특히 이런 것들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만성염증 감소와도 연관된다는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염증 조절을 위해 원장님께서 꼭 지키는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운동만큼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수면이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되게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피츠버그 수면 스케일을 보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수면의 질이 깨지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대사적인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회복되는 그 시간인데, 이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수면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성인에게 하루 7시간 동안 자야 된다는 그런 그 학회 권고가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인에게 있어서도 수면의 뭐 결핍, 그로 인한 수면의 빚진 상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본인의 환경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많이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게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는 특히 이제 핀란드에서 나온 연구가 아주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4회에서 7회를 한 사람과 주 1, 2회나 안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빈도가 2배 차이가 났어요. 그 얘기는 이 사우나는 물론 운동을 하지 않지만 뭔가 심혈관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뭐 인과를 확정하는 임상시험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들은 개인 뭐 여러 가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거는 그 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금씩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의 튜닝이라면 수면은 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줄기세포 요 수리하는 요 팀이 교대 근무를 제대로 하려면 수면으로 인한 정비 시간 그리고 사우나로 인한 적절한 자극 요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염증 관리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염증 노화 관리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잡으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일단 목표를 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하나? 그러면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와 어떤 일상으로 살고 싶은가? 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특히 3개월에 한 번, 힘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 대사, 염증,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봐야 됩니다. 특히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그다음에 염증 기운이 있다면 고감도 CRP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 외에 요산, 호모시스테인, 페리틴 레벨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기능, 손 힘, 보행 속도, 체성분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쇠와 관련된 지표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단 중에서 백해무익한 그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료, 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아예 빼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의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디저트 사람이 살면서 안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을 디저트로 식후에 먹는 것으로 먹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당한 근육과 운동 그리고 수면으로 회복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많았던 줄기세포가 점차 고갈이 됩니다. 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고갈. 줄기세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줄기세포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재생이나 회복을 하는 데 쓰지 않고 비상근무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 만성염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체제로 얘네들을 헛되이 쓰지 말고 정비 업무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 시술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뭔가 당, 염증, 혈액 요 세 가지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새로 단장을 하는 아니면 뭔가 첨단의 치료를 받는다는 걸 한다면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화의 2023년에 발표된 노화 12가지 특징의 프레임 중에서 만성염증 그리고 세포 간의 신호변화 그리고 줄기세포 고갈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일단은 혈당 조절, 혈당의 파동을 줄여서 염증의 불씨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내 몸속의 혈액의 대사나 염증 지표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 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건강의 집의 설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층 집을 짓는다 한다면 1층에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2층이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층은 뭐가 있냐? 일단 만성염증 조절, 그 다음에 호르몬 균형, 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수면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이 1층이고요. 이게 제대로 받쳐져 있어야 뭔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건 혈장 교환술을 하건 고압산소 치료를 하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하던 여러 가지 뭔가 약물을 먹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신 치료를 받더라도 1층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혈액 상태가 달라지면 노화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나요? 혈액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헤테로크로닉 파라바이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연령이 다른 두 개체를 생체를 접합했다 이 뜻이거든요. 이종 연령 생체 접합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젊은지와 늙은지의 혈관을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조금 잔인한 실험인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그러면 늙은 쥐의 경우에는 젊은 쥐의 혈액을 받으면 간세포, 조혈모세포, 지방줄기세포가 활력을 되찾았고, 근데 대신에 젊은 쥐는 여러 가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였습니다. 즉 젊음의 신호가 혈액의 뭔가를 타고 흐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변화가 관찰됐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전자 전달계, 에너지를 만드는 그 전자 전달계의 발현과 관련된 유전자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와 노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늙은 혈액은 젊은 쥐를 어떻게 늙게 만들었느냐? 그 주범은 바로 노화세포입니다. 노화세포. 영어로는 세네튼 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지도 않고 좀비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요. 하지만 전염성이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화연관 분비인자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뿜어내면 주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점점 그 늙은 노화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젊은 피를 맞는다고 젊어지냐? 실제로 이것을 사업화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지만, 그것은 쥐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한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젊은 피 자체가 아니고 이 노화된 혈액을 희석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노화의 특정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단순히 젊은 인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점점점 쌓이기 때문에 이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젊어진다는 거의 키는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더하려고 하지 않고 해로운 것을 빼내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되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요새 하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노화 관련의 위험의 궤적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 후성 유전학적인 지표를 볼 때 건강한 식단을 먹게 되면 후성 유전학적인 나이가 젊어지고, 그리고 추가당의 섭취는 더 후성 유전학적 나이가 더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험 논문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혈액 환경이 좋아지면 줄기세포가 일을 하기 좋은 현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줄기세포가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을 관리하는 것은 젊음의 재료를 관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혈액 속 염증이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몸과 마음을 따로 봤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이원론으로 설명이죠. 몸과 머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아직도 우울감이 있다, 감정의 기복이 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의학의 트렌드는 약간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도 몸에서 연관이 되고 있다,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우리의 생물학적인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게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혈액 속의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만의 일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인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우울증이 그럼 이 염증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울증이 단순히 긴 문제가 아니라 일부 우울증 환자의 약 25%에서 30% 정도에서는 이 만성의 저등급 염증 반응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 우울증의 염증과 연관된 그룹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뇌 밖의 염증이 뇌의 컨디션을 흔들리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뇌에 어떤 영향을 주냐? 세로토닌, 도파민 대사가 흐트러지고 신경회로가 영향을 받아서 뭔가 감기 걸렸을 때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지고 의욕이 저하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위축돼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이런 뭔가 아픈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우울제를 먹어도 약을 잘 안 듣는, 치료가 잘 안 되는 우울증과도 많이 연결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증은 왜 올라가느냐? 이것은 만성 스트레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비만, 나쁜 식습관, 뭔가 만성 감염 같은 것들이 염증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 염증이 높은 그룹은 그런 기존의 항우울제 반응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사이토카인 억제제 같은 그런 항염요법을 보호주 치료로 탐색 중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우울증이 염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염증이 매우 중요한 우울증의 한 아형이 존재한다. 이것이 현재 의학이 보는 관점이고, 감정은 마음에서 느끼지만 그 환경은
혈액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혈액이 바로 그냥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의 뭔가 택배기사 같은 역할,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원래 우울해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 우울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데이터에서 보면 WHO에서는 70세 이상의 약 14%가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은 19%, 뭐 불안은 16.5%, 스트레스는 13.9%로 대충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속의 회복력과 면역 기능이 흔들리면 우울이 더 잘 생길 조건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 이 조건의 중심에는 바로 염증 노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우울증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보면, 염증이 올라가게 되면 뭔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이 재료들이 세로토닌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줄고 그다음에 즐거움이 무뎌지는, 쾌감을 못 느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이 몸의 염증 상태가 뇌의 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특히 우울한 사람 중에서 짜증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저항성의 우울, 아까 염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혈액 속의 염증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감정 기복, 우울감, 짜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 노화라는 배경 때문에 그 연결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우울감이 지속될 때 물론 정신건강치료가 기본이죠. 하지만 동시에 나의 수면, 운동 패턴, 식단, 복부 비만, 염증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면 그 치료의 효과나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탈모나 불면 같은 증상도 혈액 환경과 연결될 수 있나요? 제 책에 탈모나 불면증과 면역조절 치료로 개선된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탈모는 그냥 두피의 문제, 그리고 불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것을 파보면 이 두 증상 모두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염증성 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같은 경우에도 탈모의 모낭이 있죠. 모낭은 이 얘네들도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모발은 매우 이제 빨리빨리 자라죠. 근데 몸이 안 좋고 혈액 환경이 나빠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모낭 주변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모낭 주기에서 얘네들이 자라지 못하고 쉬게 됩니다.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 혈당이 불안정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그러면 우리 남성 호르몬의 안드로겐의 대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성형 탈모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깊은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이 호르몬의 환경을 자극하게 돼서 남성형 탈모, 이것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모낭세포도 당연히 에너지를 필요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 재생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자라는 성장기가 짧아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불면증에 한번 보면 뇌도 혈액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단순히 뭐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좀 더 넓게 보면 뇌의 생물학적인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증과 수면 조절, 이걸 보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되게 되면 뇌가 수면 각성의 그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염증이 높아지면 깊은 수면을 못 자게 되고 자주 깨게 되고 새벽에 자꾸 깨게 되는 새벽 각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뇌를 뭔가 그 알람이 울리는 그런 경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늦은 저녁에 단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혈당이 막 급락되게 되죠.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게 될 때 뭔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과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새벽에 깨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이 사실은 우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회복 과정인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깊은 수면이 줄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탈모, 불면 뭐 다 별개의 질환, 다른 증상인데 그 공통 기반은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그 다음에 뭔가 혈액순환의 미세순환이 감소되는 거, 호르몬의 균형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노화의 혈액 환경 변화와 연결되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머리카락도 수면도 혈액이 만드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만성 피로가 사실 예전에 겪었던 코로나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먼저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만성 피로랑은 다른 그 특별한 질환이고요. 롱 코비드라는 거는 이제 2020년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앓은 다음에 대개 이제 앓은 다음에 3개월 내에 시작이 돼서 최소 한 2개월 이상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 추정치로 전체의 코로나 감염자 중에서 약 6%가 그 롱코비드를 겪는다는 그런 추정이 존재합니다. 즉, 롱코비드는 코로나 감염이 끝났는데 그 급성 감염이 끝났음에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이런 증상, 피로감, 인지기능 저하, 근육통 이런 것들이 증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롱코비드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건 아니죠. 하지만 많이 보고되는 증상이 이제 만성피로, 집중력, 기능력 저하,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뇌에 안개 낀 느낌, 그리고 운동하게 되면 막 이제 뭔가 회복이 안 되는 운동 불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를 해보면 롱코비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환자들은 꾀병이 아니냐, 정신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 이런 설명되지 않은 증상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럼 롱코비드가 왜 이렇게 오래가고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 감염이 됐던 폐 장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코비드는 감염이 끝났죠. 하지만 몸의 발전소, 면역, 혈관 시스템이 회복 모드에서 복귀하지 못해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롱코비드가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는데 여튼 면역과 염증과 자율신경, 혈관, 미토콘드리아 기능들이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혈액 속의 염증이 개인별로 달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의료진과 함께 접근을 해야 되는데, 롱코비드는 코로나 끝나도 우리 몸속의 발전소, 면역, 혈관 시스템이 회복 모드에서 복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만성 피로 증후군, 영어로는 근육통성 뇌척수염, 엔세팔로마티스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인데 MECFS라고 씁니다. 이거는 롱코비드하고 임상적으로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 주목되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롱코비드나 만성피로 증후군 역시 다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세포 속의 발전소, 충전소인데 이 발전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만 뭔가 일을 해도 너무 피로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면역 조절이 잘 안 돼서 염증이 쉽게 안 꺼지고 대사가 교란되고, 그다음에 혈관의 그 내피의 기능이 저하돼서 뭔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롱코비드를 한 가지 증상으로 보기보다는 이 에너지를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와 그다음에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 그다음에 뭔가 혈액순환 요 세 축이 흔들리는 전신 컨디션 장애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혈액이 노화 신호의 통로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혈액이 노화 신호의 통로다. 이 말은 노화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우리는 그냥 조직에서 어느 조직에서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피부가 늙는다, 근육이 줄어든다, 뇌 기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실제로는 이 각각의 장기가 다 따로따로 늙는 것이 아니라 전신 환경이 변하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혈액은 그냥 단순한 그냥 산소의 운반체가 아니라 혈액은 정보를 운반하죠. 이 혈액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중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호르몬, 면역세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속의 대사의 부산물, 그다음에 산화의 스트레스 신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 노화 관련 분자, 이런 것들이 다 실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은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담고 있는 신호 네트워크죠. 그러면 이제 이 노화의 신호가 혈액을 타고 퍼지면서 어떤 것들이 전달되느냐, 만성염증, 그다음에 노화세포, 좀비세포라고 말하는 그런 좀비세포가 뿜어내는, 노화세포가 뿜어내는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번지고 다른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노화의 전염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대사신호,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학적인 힌트를 우리가 젊은 혈액 실험에서 얻었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인데, 노화는 그 조직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환하는 환경의 신호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의사로서 평소에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그 음식을 딱 봤을 때 재료가 잘 보이지 않는 음식하고 그다음에 조리 방법이 너무 갈색이거나 튀긴 음식은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농부에게 지금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의사한테 약값으로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근데 이 말은 결국에는 농부는 좋은 식재료와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어떤 음식 이런 걸 열과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탄산음료, 그 액체 형태로 된 그 당, 액상 과당, 가당음료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입에 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빵,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먹을 때는 먹는데 이런 것들은 빈속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밥 먹은 다음에 디저트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딱 봤을 때 뒤에 성분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한 거. 요거는 이제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설탕 안 먹는데 사실은 설탕이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소스라든지 커피, 달달한 커피, 음료 이런 것들도 설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노화를 빠르게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설탕과 이 정제 탄수화물은 그냥 단순히 살이 찌는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얘네들은 노화를 가속하는 환경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일단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이 확 나오게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소화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막 반복하게 되죠. 이게 반복이 되면 세포가 인슐린이 둔감해지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고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당뇨 하나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염증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 신호가 과잉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최종 당화 산물, 영어로는 AG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이 설탕에 절여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이 당이 단백질과 결합돼서 그 당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최종 당화 산물, 영어로는 AGE라고 하는데 이제 이 AGE가 이제 우리 몸속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 콜라겐이 손상돼서 피부 탄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장 기능 같이 예민한 이 장기는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 속의 단백질을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는 노화뿐만 아니라 혈관의 노화도 동시에 촉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마이야르 반응은 이제 우리가 고기를 몇 분 내에 굽죠. 그래서 노릇노릇한 고기, 맛있는 고기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 속에서는 평생 동안 37도의 온도에서 우리 몸 속에서 갈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갈비뼈의 색깔을 보면 어린애 갈비뼈는 굉장히 하얀색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리끼리해집니다. 이것이 당화와 노화의 핵심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미토콘드리아, 제일 중요한 우리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얘가 자꾸 활성산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그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혈당이 자주 높으면 미토콘드리아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막 무리를 하게 되죠. 과로를 하게 되죠. 과로를 하게 되면 그 회로인 전자전력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비정상적으로 손상돼서 혈액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로가 증가되고 회복력이 감소되고 근육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들이 혈당 급등으로 출발된 것들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그럼 이 고혈당 상태에서는 염증 경로, NF-카파비와 같은 염증 경로 가 활성화가 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되고 혈관에 그 안을 싸고 있는 그 세포들이 손상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염증 노화의 환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암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히 신경의 염증을 촉진하고 또한 근육의 감소를 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은 노화의 염증 축을 자극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복부 지방이 증가돼서 이 복부 지방이라는 건 염증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도 대사 이상의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만성 인슐린 저항성이 뇌의 당뇨병인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하자면 혈당 급등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당화 반응, 미토콘드리아 손상, 내장 지방 증가, 이 모든 과정이 노화의 핵심 축과 정확히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그 생물학적인 진행 속도를 더 빨리 만들게 하는 환경 요인이 되는 겁니다. 즉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드는 대사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을 줄기세포의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이 직접 줄기세포를 때로 눕힌다기보다는 줄기세포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요. 이제 재밌는 데이터, 해석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당이 추가 당이 섭취할수록 우리의 유전학적인 나이 말고 후성 유전학적 나이, 환경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나이가 점점 더 증가된다. 이런 연구 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제 책에 있습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과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가장 부담을 많이 받는 장기가 사실 간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결국 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혈당을 오른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노화의 어떤 생물학적인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의 위주로 보면 간은 이제 당을 처리하는 그 공장이죠. 특히 과당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간에서 처리하는데, 간은 이것을 일부는 저장하고 일부는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과잉 섭취가 반복이 되면 이제 지방간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간은 이를 지방으로 전환해서 영어로는 de novo lipogenesi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자리에서 지방이 생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생긴 지방간은 단순히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의 인슐린 저항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염증이 결국에는 전신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방이 축적된 간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염증으로 전신으로 염증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여러 군데 있죠. 피하에도 있고 내장에도 있고 간에도 있는데, 특히 간에 있는 지방은 양이 아주 적어도 그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제가 아주 직관적인 수치를 하나 예를 든다면, 간 지방이 전체 간에서 25%인 사람들에서 간에 들어있는 중성 지방은 약 0.4kg, 400g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피하 지방까지 포함해서 중성 지방은 약 40kg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즉 간에 낀 지방은 전체 지방량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대사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간 지방은 소량이어도 독성은 엄청 크다라는 말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뇌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뇌도 포도당을 받아야 되는데 뇌 에너지의 공급이 저하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집중력, 기억력, 사고 속도가 저하되고,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대사 이상 관점에 설명하는 이유가 되죠. 그다음에 고혈당과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이 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키고 뇌의 미세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악효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뇌 신경염증이 생기게 되면 인지저하, 우울감, 그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위험이 증가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증가, 미토콘드리아 손상, 염증 증가, 뇌에서는 그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염증이 증가되게 되고,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의 위험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당의 과다 섭취는 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로 이어지는 노화의 가속 경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과 만성염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는 흔히 염증을 이제 뭔가 감염이 있을 때나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의 핵심은 감염이 아닌 아주 낮은 수준의 만성염증, 그리고 염증 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을 만드는 배경을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반복적인 고혈당 상태인데요. 이 반복적인 고혈당이 염증과 연결되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최종 당화산물 AGE 많이 생기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당의 롤러코스터로 인한 염증의 증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식단이 워낙 그 열 처리하는 식품들이 많죠. 튀기고 굽고 하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되면 AG가 많아지고, 그럼 이 AG를 먹게 되면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 염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이 널뛰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힘들고 효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만성염증과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많아지면 NF-카파비와 같은 염증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하게 되고, 인슐린이 잘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 내장병 증가, 염증 물질 분비와 연결되게 되고, 그다음에 AG,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의 수용체를 자극하게 돼서 염증이 지속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게 되면 다시 염증이 확대되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경로가 염증 노화의 경로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당은 한 번 들어가도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되게 되면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되고, 이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매일 만드는 우리 이 몸속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을 낮춘다는 것은 살을 빼는 문제뿐만 아니라 염증의 땔감을 줄이는 일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 걸 먹으면 잠깐 기운이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잠깐 기운이 나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또 다시 당이 땡기게 되죠. 이거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혈당과 에너지 시스템의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되죠. 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과도한 당 섭취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건 알려져 있고요. 또한 정제된 당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에너지 처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 과도한 당 섭취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제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의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뇌축 요거의 기능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일단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파민이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 상승이 유도되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게 되면 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둔감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뭔가 이렇게 동기가 저하되고 무기력해지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력 저하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그 혈당 스파이크, 혈당의 롤러코스터로 급격한 에너지 변동, 인슐린 저항성, 미토콘드리아 손상, 염증 증가, 보상 시스템의 둔감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로감과 집중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의 에너지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사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그 노화의 환경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0g의 설탕을 추가로 섭취하면 우울증의 위험이 약 28% 이상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달달한 걸 먹게 되면 잠깐 각성이 되지만 곧 처지게 되고, 또 하나의 그 패턴 중에 하나는 밤에 그 수면 장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면 같은 경우에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줄기세포 입장에서 보면 수리팀의 교대 시간인데 수면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단맛을 끊어라, 이런 현실적인 처방은 제가 보기에는 빈속에 먹지 말고 단맛은 디저트로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액상당입니다. 그리고 늦게 먹는 거, 저녁 디저트는 수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밤늦게는 단 걸 먹는 게 안 좋죠. 당류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할 형태나 섭취 방식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주의할 것은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형태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노화를 가속하는 핵심 페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보면 마시는 당, 빈속에 먹는 단맛, 야식, 디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자유당을 이제 총 에너지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줄이기를 권하고 있고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여성의 경우에 25g, 남성의 경우에 36g의 추가당 제한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KDRI에서 총량 전체 영양분의 10%에서 20%, 특히 첨가당은 10% 이하 제한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을 그런 대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과일도 끊어야 되나, 밥도 못 먹나, 평생 샐러드만 먹어야 되나, 이런 그 막막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당뇨가 걸리지 않았지만 이 당뇨 식이요법을 참조해서 어느 때 잠시 그냥 버티는 식단이 아니라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단에 대한 뭔가 실용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식이요법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식후 혈당 스파이크, 두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큰 축인 복부 지방을 줄인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 임팩트, 효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첫 2주 이때는 액체당부터 일단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당뇨의 경우에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은 가당 음료, 주스, 달달한 커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음료만 물이나 무가당이나 탄산 중에서 그냥 그 탄산만 들어간 거, 이런 것만 바꿔도 그걸 2주만 해도 혈당이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가당 탄산수, 그다음에 설탕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무가당차로 이걸 바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밥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밥을 쪼개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식단에서 가장 그 중요한 혈당을 흔드는 가장 큰 축은 대개 밥, 면, 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을 끊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밥을 이제 공기 단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기 단위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데,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그 제시한 건 뭐냐면, 공유의 일 교환 단위를 어떻게 제시했냐면, 탄수화물로는 약 그 23g, 그리고 칼로리로는 약간 100kcal 정도 되는데, 밥으로 치면은 약 70g 정도 됩니다. 70g이면 우리가 햇반이 한 210g이니까 약 밥의 3분의 1 공기가 되는 거고, 국수로 치면은 90g, 식빵 같은 경우에는 35g이죠. 그러니까 밥 한 공기가 바로 세 교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심이나 저녁을 약 3분의 1 교환 단위에서 3분의 2 그 교환 단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나머지는 뭘로 채우냐, 이건 단백질이나 채소를 늘려서 포만감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식후 한두 시간 내에 혈당을 보고서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의 상한선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그 한국의 어떤 그 연구에서는 밥그릇 자체를 작게 설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식단, 이런 고탄수화물 식단 환경에서 그 대사와 체중의 지표를 본 접근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막 의지를 굳게 먹는 것보다는 그릇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접시법. 이 가장 초진 당뇨에 있어서는 제일 쉬운데, 이거는 미국 당뇨학회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이것은 9인치 접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손이 약 9인치 정도 되더라고요. 요만한 접시라고 생각을 하면, 요만한 접시에서 요 반은 전분이 안 들어간 채소, 그다음에 요거의 4분의 1은 단백질, 주로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 중에서 질이 좋은 탄수화물, 즉 잡곡, 콩, 그다음에 과일도 좋은 거고, 유제품, 전분 채소, 이런 것들로 해서 질 좋은 탄수화물 4분의 1, 단백질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전분이 들어가지 않은 채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식전과 식후의 한두 시간, 식후 한두 시간의 혈당을 체크해서 음식의 반응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 조절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단계, 4단계로는 탄수화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일단은 섬유소가 많은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통곡물, 콩, 그다음에 채소, 생과일, 유제품 형태로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질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 그다음에 과자, 빵, 면 대신에 견과류나 플레인 요구르트나 베리가 들어간 거, 딸기라든지 베리 같은 조합, 이런 것도 혈당을 많이 안 올리거든요. 생과일, 통과일을 먹고, 그다음에 디저트는 공복에 먹지 말고
항상 밥 먹은 다음에 식사 후에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체크는 4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후 한두 시간의 혈당. 두 번째, 이제 허리둘레의 변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를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혈당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붙여서 하는 연속 혈당 측정계,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목표 수치는 물론 그 환경이라든지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른데, 한국의 그 당뇨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의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를 6.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액체당은 일단은 빼고, 그 다음에 밥빵면을 먹을 때는 한 공기로 생각하지 말고 3분의 1 교환 단위로 설계해라. 그 다음에 요 접시법으로는 채소 반, 단백질 4분의 1, 그 다음에 좋은 탄수화물 4분의 1로 하게 되면 뭔가 약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미생물학 박사인 박병순입니다. 저는 23년간 줄기세포를 기초연구부터 해서 임상연구를 해왔고요. 이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또 임상에서 제가 다루면서 점차 확신이 커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줄기세포는 마법이 아니고 회복 시스템인데, 얘네들의 회복 시스템의 성패는 결국에는 우리 몸속의 환경, 염증, 대사, 혈액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화의 특징 중에서 줄기세포의 고갈과 이 만성염증이 핵심 축으로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뭔가 비싼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화의 방향을 바꿔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또한 면역조절 치료, 이미조밀한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질문은 왜 어떤 분들은 효과가 확 좋고 어떤 분들은 변화가 적을까? 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생각보다는 매우 단순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줄기세포나 면역이를 잘하려면 우리 집안에,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 꺼져 있어야 한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이 개선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한 뭔가 키워드를 전달드리고자 요 염증 노화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뭔가 비싸거나 어려운 치료보다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